오늘 심화교육을 같이 하게 될 이지선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심화교육을 신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심화교육에서는 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루브릭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루브릭을 블로그 과제에 연결을 하고 이 연결한 루브릭을 가지고 채점에 활용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코스 내에 성적이 모이게 되는 성적관리센터에서 각종 기능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코스 보고서나 학습 진척 상황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루브릭인데요. 혹시 루브릭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실제 과제에 평가를 하실 때 사용해 보셨던 교수님 계세요? 아무도? 네. 혹시 들어보신 건가요? 아니면 사용까지?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네. 혹시 어떤 과목이신지? 다시 한번. 네, 사용을 하고 계시군요. 네. 그럼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럼 아마 지금 루브릭을 사용하실 때 아마 지면으로 학생에게 공개하고 이제 가지고 계신가요? 그냥 문서로.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계셨던 루브릭을 저희 블랙보드 안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블랙보드에서 채점을 하실 때 실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루브릭이란 학생들의 과제나 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채점 기준표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는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해주는 기준이 되겠고, 또 학생들에게는 수업 목표나 과제의 기대 수준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럼 먼저 루브릭이 어떻게 생겼나 예시를 한번 볼까요? 네, 루브릭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루브릭의 행은 평가 기준, 그리고 열은 성취도나 또는 등급, 단계 이런 식으로 된 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오는 루브릭 예시는 일반 학생들이 보고서 제출하는 보고서를 평가하는 루브릭의 예시예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보시면 이 학생이 보고서 제출 마감일을 제대로 준수하였는가, 또 과제 주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문맥의 표현력은 좋은가, 이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 만약에 이게 발표를 평가하는 루브릭이다 하면은 평가 기준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학생이 발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또 청중과의 눈맞춤은 제대로 하고 있고, 발표 자세는 똑바른가, 그리고 목소리 크기는 적당하고 발음은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등을 이런 거를 평가를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과제의 유형에 따라 교수님께서 평가하려는 그 사항의 그 종류에 따라 이렇게 평가 기준을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루브릭을 평가하실 때 활용하면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교수님이 이미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내놨기 때문에 평가하는 데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딱 보고서 체크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교수님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있던 그 과제의 평가 기준을 루브릭이라는 표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과제에 대한 수업 목표나 또 내가 이 과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루브릭이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내가 이 과제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학생들은 이 루브릭을 보면서 평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발표를 하고 나서 점수를 채점했는데 교수님께 이제 한번 문의를 하러 온 거예요. 전 발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쟤보다 점수가 다 낮은지 모르겠다 라고 문의를 해왔을 때 교수님은 자네는 발표 내용은 정말 좋았어. 근데 청중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고 목소리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 좋은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라고 콕 집어서 평가 내용을 말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루브릭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런 루브릭을 우리 블랙보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가, 블랙보드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모두 블랙보드 로그인 하셨죠? 혹시 로그인 못하신 분들은 뒤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아까는 이제 기초 코스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실습 코스 오늘 날짜로 된 것 중에 심화 코스로 들어가 주세요. 실습 코스 심화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루브릭은 블랙보드 코스 안에 들어오셔서 이 제어판이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코스를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왼쪽 하단에 제어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제어판은 교수님에게만 보이는 공간으로 어떤 이런 루브릭을 관리하신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과제를 평가하는 교수님들만의 공간이에요. 이 제어판에서 코스 도구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코스 도구를 클릭하면 이렇게 접혀졌던 메뉴가 쭉 펼쳐집니다. 이 중에 한 가운데쯤에 루브릭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 코스 도구의 루브릭을 클릭해 보시면 제가 미리 올려놓은 이렇게 루브릭 샘플들 목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위에는 이제 영어로 된 루브릭도 있고요. 밑에 이제 저희가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루브릭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루브릭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걸 이제 가져왔고, 또 기본적인 저희 루브릭 그 샘플 한글로 바꿔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미리 올려져 있는 루브릭을 조금만 교수님의 그 과제에 맞춰서 조금만 수정하신 다음에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같은 과 교수님들께서 좀 비슷한 내용의 과제를 내신다 하실 때 공동으로 제작을 하셔서 공유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루브릭을 공동으로 제작하실 때는 저희 커뮤니티라는 블랙보드의 커뮤니티라는 공간을 활용하셔서 이 안에서 서로 협업하고 뭐 어떤 평가 기준이 좋겠다, 이거는 뭐 몇 단계가 좋겠다, 이런 식으로 협업하시고 거기서 커뮤니티에서 직접 만드셔서 교수님의 코스로 바로 복사를 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올려놓은 루브릭 중에 교수님께서 마음에 드는 루브릭을 하나 선택해 보세요. 저는 그 블로그에 관련된 루브릭도 있고요. 뭐 디스커션 토픽, 이벤트 프로포절, 뭐 과제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교수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가장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 루브릭을 선택하셔서 마우스를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드롭다운 버튼이 생깁니다. 네,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드롭다운 버튼이 생기는데 그걸 누르셔서 복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간단하게 이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복사를 하면 교수님이 선택하셨던 그 이름 옆에 사본이라고 해서 사본이 하나 생깁니다. 근데 지금 공동으로 작업하고 계신 실습 코스라서 아마 조금 섞여서 나오실 수 있어요. 같은 루브릭을 선택하신 교수님은 뭐 1, 2, 3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는데 아래 내려보시면 이렇게 사본이라고 하나씩 생기셨죠. 그럼 아까 선택하셨던 그 사본으로 가셔서 다시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면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올려놓은 예시를 그대로 사용하시진 못하실 거예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수정 메뉴를 누르면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루브릭 수정 페이지까지 다 같이 오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름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루브릭의 이름을 이제 실제 교수님의 뭐 이 루브릭과 연결할 과제의 이름을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뭐 과제물, 루브릭 뭐 이런 식으로 정해주셔도 좋아요. 근데 오늘은 같은 공동 실습 코스니까 교수님의 성함을 이 이름에 조금 섞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이름을 넣어서 이지선의 루브릭이라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설명에는 간단하게 이제 학생들에게 설명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교수님이 알아보기 쉬운 그런 설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루브릭 표라고 있어요. 저희가 루브릭은 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평가 기준에나 뭐 성취도에 이렇게 다 드롭다운 버튼이 있어요. 이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버튼 누르면 이제 뭐 마감일이 아니라 뭐 다른 걸 평가 기준,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평가 기준을 일단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또는 필요 없다 하시면 삭제를 해주셔도 되고 더 많은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행 추가를 눌러서 행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마지막 줄에 새로운 빈칸이 생겨요. 그래서 새로운 평가 기준을 추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내용을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실 수도 있고 그 내용 위에 보면 점수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루브릭에는
이렇게 점수, 그러니까 숫자로 된 그 점수를 입력해 주실 수도 있고 또 퍼센테이지로 입력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퍼센테이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나중에 이제 실제 과제의 배점의 그 비율에 따라서 점수를 자동으로 매겨주게 됩니다. 아니면 점수 없음으로 해주시면 그냥 참조용으로만 학생들에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되는 그런 참조용으로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수정을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나와주세요. 밑에 확인 버튼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루브릭이 생겼을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루브릭을 가지고 이제 실제 과제에 저희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루브릭은 교수님이 그냥 보고서 제출하는 그런 과제물 도구, 아까 기초 교육 때 하셨던 그런 과제물 도구에도 연결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토론 과제, 아니면 블로그, 팀 프로젝트 같은 그룹 활동에도 모두 이런 루브릭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블로그에 한번 연결을 해서 같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코스 메뉴에 보시면 블로그 학습 성찰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 메뉴를 클릭하면 이제 블로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저희 블로그에서 상단에 블로그 생성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블로그 과제를 출제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 생성 페이지가 나타나고 이제 블로그의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블로그의 이름을 여기다 이제 과제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 블로그를 평가에 활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평가에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뒷단의 성적관리센터라는 부분에 이 이름과 똑같이 자동으로 성적 컬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점을 하시거나 점수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성적관리센터 가면은 이 블로그 이름이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냥 블로그 과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그래서 명확하게 이 블로그의 주제라던가 아니면 뭐 주차별 과제라면 주차의 몇 주차의 과제인지 정확하게 이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 이름을 또 넣어서 블로그 과제를 만들어 볼게요. 제 이름을 넣어서 과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용 설명이라는 이 텍스트 박스에서는 이제 과제에 대한 지시사항, 뭐 배점이 몇 점이고 마감일은 언제까지고 또 과제의 주제는 무엇이고 이런 지시사항을 여기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성적 설정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네. 맨 밑에 있는데 찾으셨나요? 네. 성적 설정이라는 옵션이 지금은 블로그 채점 성적 없음으로 되어 있으시죠. 이 블로그를 그냥 뭐 자기소개라던가 아니면 학생들이 그냥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굳이 평가라는 이 성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성적 없음으로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오늘은 실제 평가에 활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성적 옵션에 체크를 해주십니다. 그럼 성적 옵션에 체크를 딱 해주시면 밑에 없었던 관련 루브릭이라는 옵션이 새로 생기실 거예요. 네, 나타나셨죠? 네, 관련 루브릭, 아까 만드신 루브릭을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루브릭 추가 버튼에 마우스를 가져가 대시면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나타나요. 그럼 먼저 루브릭 선택은 이제 루브릭을 바로 이제 아까 만들어셨던 거를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수로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존 루브릭 가져오기는 루브릭을 가지고 오시면서 지금 당장 조금 수정하셔서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그냥 그대로 활용하실 때 가지고 오시면 되고 이 과제만의 조금 특성이 있다, 또 다른 수정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기존 루브릭 가져오기를 이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미리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다면 새 루브릭을 생성하셔도 되고요. 그럼 저는 기존 루브릭 가져오기를 선택해서 아까 제가 만들었던 이지선의 루브릭 선택하고 네,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수정했던 내용 중에 또 이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 블로그라는 말을 좀 붙여볼까요? 네, 그래서 뭐 내용을 조금 수정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아마 이제 확인 누르고 이제 가지고 오실 때 한번 물으실 거예요. 루브릭의 가능 최고 점수를 할당하려면 OK를 클릭하세요. 이거는 아까 루브릭을 만드실 때 퍼센테이지로 그 설정을 해주셨다면 이런 메시지가 안 뜰 텐데 점수로 선택하신 분들은 이 메시지가 뜰 거예요. 이거는 일단 이 해당 과제,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제의 배점을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이 루브릭에 아까 정해놓은 점수를 사용할 거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만드신 루브릭의 점수를 활용하실 거면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 그냥 배점을 내가 새로 해주겠다 하실 땐 취소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비율로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취소를 누르고요. 네. 루브릭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이름, 그 이지선의 블로그 루브릭이 가져와지고 그 유형이나 학습자에게 보일 건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채점용 루브릭이냐, 참조용 루브릭이냐. 이제 채점용 루브릭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실제 평가를 하실 때 루브릭을 펼쳐놓고 거기다 직접 체크를 하시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참조용 루브릭으로 선택을 하시면 그냥 그 페이퍼 공개하듯이 팝업 창만 딱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점용 루브릭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라디오 버튼이 나타나고 이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면 체크 표시가 딱 떠요. 그러면 얘가 지금 15점이죠. 이 15점 그리고 그 다음 10점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합계를 내주게 됩니다. 저희는 실제 이걸 활용해서 채점을 해볼 거기 때문에 채점용 루브릭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학습자 화면에 루브릭을 공개할 거냐라는 옵션이 있는데, 학생이 미리 이제 과제를 하기 전에 이 루브릭을 확인하고 이제 과제를 진행하는 걸 원하시면 이제 얘로 바꿔주시고, 또는 그 학생이 모두 그 과제를 제출하고 평가까지 완료된 후에 이 평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싶으시면 채점어 공개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학생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과제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얘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루브릭 위에 옵션 중에 마감일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감일을 체크를 해주시면 나중에 글로벌 내비게이션의 캘린더라는 부분에 이 마감일 자동으로 과제 그 표시가 됩니다. 과제가. 그래서 학생들은 이 블로그 메뉴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도 그 캘린더만 확인하고도 내가 언제까지 이 블로그 과제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이제 링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마감일을 설정하시고 확인. 제가 배점을 입력을 안 했네요. 위에다 배점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새로운 블로그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블로그 방을, 과제방을 만들어 주신 거고요. 학생들은 이 블로그의 제목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실제 과제물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모두 교수님 입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학생 입장을 예시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제 학생으로 로그인을 한 건데요. 이제 김명수라는 학생이 이제 코스 안으로 들어와서 블로그 과제를 하러 들어갑니다. 제가 아동 간호학이라고 해서 학령기 아동을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느낌점을 쓰는 이제 과제를 출제를 했어요. 학생은 들어와서 이 자기의 성적 부분에 루브릭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브릭 버튼을 누르면 교수님께서 연결해 주신 루브릭 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점수까지 모두 공개를 해놔서 학생이 내가 마감일을 잘 지키면 몇 점을 받게 되고, 혹시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몇 점이구나. 그러고 이제 학생들은 자기의 이제 과제물 방향을 또 잡아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학습 내용은 내가 충실히 공부를 했으니까 잘 반영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나는 뭐 검색 능력이 좋지 않아서 뭐 참고 자료는 잘 못 찾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좀 더 과제를 진행하는데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참고 자료는 어느 정도만 활용을 해야겠다 라는 등의 자기만의 과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학생은 이렇게 루브릭을 확인을 하고 여기서 블로그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학생은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 이제 블로그를 작성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추후에는 여기서 교수님께서 채점하신 점수까지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학생의 입장이었고요. 그럼 이제 교수님은 학생이 이렇게 과제를 올렸다 하면 이제 채점을 하러 들어가셔야겠죠. 이번에는 채점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채점을 하는, 그러니까 학생의 과제를 채점하러 들어가는 방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이 고려대까지 오기에 뭐 지하철을 타도 되고 택시를 타고 와도 되고 뭐 버스를 타고 와도 되고요. 그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교수님이 학생의 블로그를 확인하고 채점하는 그 페이지까지 가는데 이렇게 정말 5가지라는, 이보다 더 많은데 제가 많이 사용하시는 것만 이제 골라왔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이걸로 다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방법들을 알아 놓았다가 교수님께서 가장 익숙해지시는 거, 가장 편리하신 거 방법 하나만 선택하셔서 앞으로는 그걸로만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이제 블로그 과제뿐만 아니라 일반 보고서 제출하는 과제물이라던가 뭐 토론 활동, 그룹 활동에도 모두 이제 해당하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 교수님이 편하신 방법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익숙하고 편리한, 가장 익숙하신 방법 중에 하나는 블로그 메뉴로 그냥 들어가시는 경우예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코스에 딱 들어오셔서 아까 그 과제물 내셨던 그냥 바로 그 위치 블로그 메뉴 클릭하시고 제가 아까 미리 만들어 놓았던 아동간호학이라는 이 블로그 과제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블로그 페이지가 나타나고, 지금은 교수님의 페이지라서 교수님이 작성한 글이 있다면 여기 나타날 텐데 이제 작성한 글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자신의 교수님의 성함이 있는 곳을 클릭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의 목록이 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블로그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만 뜨는 거예요. 이제 전체 30명의 수업을 듣고 있다. 그 중에 이제 4명만 과제물을 출제한 거죠. 그 중에 출제한 학생 중에 이렇게 느낌표가 있는 학생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느낌표가 있는 거는 채점이 필요하다는 이제 학생의 표시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블로그 과제를 제출했으니 블로그 과제를 채점해 달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말풍선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코멘트가 달렸다. 그리고 이렇게 앞정 표시되어 있는 거는 학생이 새로운 과제를 올렸다 라는 식의, 이제 교수님이 미처 확인을 못하고 확인을 하셨는데 이제 채점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새로 누가 올렸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콘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김명수 학생을 아까 클릭해서 이 학생의 과제를 채점해 볼게요. 김명수 학생을 클릭해 보시면 가운데 이 학생이 작성한 이제 그 블로그 과제를 보실 수 있고, 쭉 내용을 확인하시고, 또 이제 블로그는 좋은 게 학생들이 서로 코멘트를 달아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서로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과제를 보고 너 이 부분 참 조사 잘했다. 나는 이 부분 조사 못했는데 너가 이제 조사를 하는 그걸 보고 도움이 되었다라는 식의 어떤 피드백을 이렇게 주실 수 있겠죠. 학생들이요. 그럼 교수님들은 이런 코멘트나 학생의 실제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고 여기다 이제 바로 점수를 입력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루브릭을 연결해놨죠. 채점용 루브릭을 연결해놔서 여기 이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아까 연결해놓은 루브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마감일은 제대로 지켰다. 학습 내용은 잘 반영하였다. 근데 참고 자료는 조금 부족했네. 그래서 참여도도 바로 이제 과제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잘 들어왔다. 뭐 주제 이해도도 높았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바로바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서 점수를 얘가 합산을 해줍니다. 그럼 이 점수가 마음에 들면 그냥 해주시면 되고, 혹시 이 학생에게 보너스 점수를 주시려면 새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 피드백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아까 이 점수 입력하는 란에 그 점수가 합산된 점수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피드백을 여기다 또 남겨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 점수는 성적관리센터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블로그 메뉴를 통해서 들어간 부분이었고요. 블로그 메뉴가 아니라 성적들이 모두 모이게 되는 성적관리센터,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성적관리센터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채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방금은 그 위에 단에 있는 코스 메뉴로 들어오셨죠? 근데 이번에는 제어판이라는 곳에 성적관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어판의 성적관리센터를 클릭하시면 여기 채점 필요 메뉴와 전체 성적관리센터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채점 필요는 말 그대로 채점이 필요한 과제들만 이제 모아주는 메뉴입니다. 또 전체 성적관리센터는 이 코스 내에서 모두 이제 저장이 된 평가와 관련된 것을 이제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예요. 그래서 먼저 전체 성적관리센터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학생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각 컬럼들, 성적 컬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컬럼들 보시면 아까 교수님들께서 만드신 블로그 과제에 대한 이름이 나타났어요. 아까 제가 블로그 이름 제대로 정해주셔야 된다는 게 이렇게 자동으로 생기는데 순서는 이제 좀 섞일 수가 있어요. 교수님이 만드시는 순서대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중에 아까 아동간호학이란 이 과제를 보시면 아까 김명수 학생 채점 한 9점이 여기 들어와 있죠. 아까 거기서 저장한 걸 이쪽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적관리센터 입구가 더 편하신 분들은 성적관리센터로 이렇게 들어와서 김채수 학생을 클릭한 다음에 사용자 활동 채점을 클릭하면 이 학생이 작성한 블로그 페이지로 이렇게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 성적관리센터나 이 블로그 페이지는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편하신 페이지 어느 곳으로 가셔도 무관합니다. 그럼 이번에 성적관리센터의 채점 필요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성적관리센터의 채점 필요로 가보시면 제가 채점을 해서 몇 개 없어졌는데 여기서는 아직 채점을 하지 않은 과제는 제출했으나 이제 채점하지 않은 학생들의 목록이 떠요. 그래서 이 학생의 이름을 클릭하면 아까와 같이 그 블로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금 계속 블로그로 이제 실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과제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면 그것도 여기 같이 떠요. 모든 채점이 필요한 목록들은 여기 모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미중 학생 이름을 클릭해서 이제 블로그 페이지에서 채점을 하시고 다시 이 채점 필요로 넘어오시면 이 한미중 학생은 목록이 사라져요. 그렇게 이제 채점이 이미 완료됐다는 표시겠죠. 이렇게 채점 필요 메뉴에서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루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건 검토 요망 모듈과 글로벌 내비게이션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두 개의 특별히 빨간 네모를 표시한 이유는 지금은 다 해당 코스 안으로 들어가셔서 채점을 하셨죠. 근데 검토 요망 모듈이나 글로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는 이제 블랙보드 로그인만 하시면 해당 코스로 들어가시지 않아도 교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교과목의 그 과제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한 과목이 아니라 두세 과목 이상 가르치실 텐데 그 과목들을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서 메뉴 클릭하고 확인하시기 번거로우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로그인을 해서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나 검토 요망 모듈을 확인하면 어떤 과목에 누가 어떤 과제를 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교수님께서 로그인을 하셨을 때 이제 마이 페이지라는 곳이 가장 먼저 나타나죠. 그럼 이제 해당 코스로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 페이지 옆에 통지 현황판 이 하단 메뉴에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 옆에 통지 현황판이라는 이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검토 요망이라는 조그마한 박스가 보이세요. 여기에 지금 교수님들은 이제 제출하신 게 없어서 안 뜨셨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실습 코스에 같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뜨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과제물이 제출된 해가지고 한 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의성을 엿볼 수 있는 화가의 작품이라는 이 과제물에 학생이 한 명, 숫자 1이라는 건 한 명 제출했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그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누가 제출했는지 볼 수 있고 이 학생의 성적을 바로 채점을 하러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 통지현황판에서도 보실 수 있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 상단의 글로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또 채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단에 교수님의 성함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저희가 기초교육 같이 들으신 교수님은 이 글로벌 내비게이션의 역할에 대해서 아시죠? 글로벌 내비게이션에서는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또는 듣고 계신, 수강하고 계신 모든 교과목의 내용이 이제 모아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학생이 토론방이라던가 블로그에 작성한 글도 모아서 보여지고요. 또 코스에서 어떤 강의 자료가 올라왔다던가 아니면 학생의 과제물을 제출해서 성적을 매겨야 하는 그런 사항들까지 모두 모아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렇게 세 번째 시계 모양의 아이콘에 마우스를 가져가 대시면 업데이트라는 메뉴가 이제 보이세요. 지금 빨갛게 표시된 거는 25개의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25개 새로운 내용이 있다는 표시예요. 그럼 이제 시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로 올라온 과제라던가 새로 올려주신 아까 기초교육 때 올려주셨던 강의 자료도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 중에 이런 식으로 어떤 과제물에 대해서 학생이 제출을 했으면 성적이라는 링크가 새로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제가 미리 내놓은 거를 한번 찾아보면 네, 제가 아까 채점을 이미 해버려가지고 이 메뉴에서 없어졌네요. 네, 이런 식으로 성적이라는 메뉴가 이제 만들어져 있으면 네, 이 성적 버튼을 클릭하면 이 해당 코스의 해당 페이지로 그 성적 매기는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모든 코스의 목록이 다 보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일일이 코스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 글로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루브릭에 대해서 알아보고 루브릭을 활용해서 진짜 실제 채점을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성적관리센터에 아까 들어가 보신 그 성적관리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학생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심화 실습 코스로 모두 들어오셔서요. 제어판의 성적관리센터, 전체 성적관리센터로 모두 들어가십니다. 네. 그럼 이제 성적관리센터는 어떤 곳인지 대충 파악하셨죠? 모든 코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제에 대한 평가, 학생들의 점수가 이제 모아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제 이 성적관리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점수를 이제 채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이 성적을 공개할 것인가 또는 네, 학생들의 평균을 내고 합계를 내는 등 어떤 산출도 이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생긴 거는 학생들의 이름이 이제 행으로 나타나 있고 각 성적 컬럼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꼭 엑셀처럼 생기셨죠? 화면을 좀 키울까요? 이 메뉴와 화면 사이에 마우스를 가져가 대시면 이렇게 코스 메뉴 감추기라는 아이콘이 떠요. 그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을 좀 넓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교수님께서 모르시고 이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에 들어오시면 이제 코스 메뉴가 안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당황스럽죠. 그럴 때는 다시 마우스 가져가셔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코스 메뉴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화면을 조금 크게 하고요. 그럼 이제 컬럼들 상태를 보면은 이 컬럼 이름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에 짝대기 그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없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동그라미에 짝대기 그어져 있는 표시는 학생에게 이 성적을 비공개로 이제 공개하지 않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아이콘이 없는 이런 컬럼들은 학생에게 모두 공개되고 있는 그런 성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은 지금 학생의 화면인데 나의 성적이라는 메뉴에서 자신의 성적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들이 이제 만들어주신 과제물들이 쭉 나타나 있죠. 여기서 이제 채점을 하시면 이렇게 몇 점 중에 자신이 몇 점이라고 확인이 될 거예요. 지금 아마 교수님들은 나의 성적 메뉴로 들어가셔도 이제 사용하실 수 없는데 그거는 교수님이 교수자의 역할로 그 코스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이제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교수님들이 모든 학생을 뭐 평가하기 전에는 이렇게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실 때 다시 교수님의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이런 식으로 그 성적을 비공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아까 교수님이 블로그 과제를 만드시면서 이 컬럼 하나씩 생기셨죠. 그 컬럼으로 찾아가 들어가 보세요. 그 컬럼을 하나 찾으셨으면 마우스를 딱 가져가 대셨을 때 이렇게 이름 옆에 드롭다운 버튼이 생겨요. 걔를 클릭하시면 사용자에게 보이기 숨기기라는 옵션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지금 딱 그 안 보인다는 짝대기 아이콘 생겼죠. 이렇게 학생에게 보이지 않고 나중에 채점 다 하시고 이제 학생에게 공개해도 되겠다 하실 때는 다시 사용자에게 보이기 숨기기 메뉴를 클릭하셔서 다시 보이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성적관리센터에서는 정말 심화로 들어갈수록 많은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엑셀보다도 더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한데 지금 오늘 심화교육에서는 초급자의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몇 가지 기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에게 비공개 처리하는 거 봤고,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성적 컬럼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코스에서 블로그나 뭐 토론과 같은 과제를 만들어 주실 때 이렇게 자동으로 컬럼이 생기는 건 이제 이해하셨죠. 근데 그 외에 어떤 지면으로 보고서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어디 체험학습 같은 걸 가서 그런 평가를 하게 될 때, 그런 평가는 새로운 성적 컬럼 추가를 하면은 빈 컬럼이 생기고 그 컬럼에서 이제 수동 채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미 이제 나와 있는 이런 과제 점수들을 평균을 내거나 합계를 내는 등 산출 컬럼을 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교수님들은 이렇게 각각의 과제 점수는 보여주고 싶지 않고 이런 거를 모두 최종으로 합산한 그 점수만 이제 보여주시는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세부 컬럼들은 그 학생에게 숨겨놓고 평균만 이제 내서 그 컬럼만 학생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이제 합계만 공개하거나 이제 그런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컬럼이 이렇게 쭉 생기면 교수님이 이제 자동으로 생기는 컬럼들은 교수님들이 과제를 내는 순서대로 이제 생기고요. 이게 좀 섞일 수가 있어요. 컬럼 순서가. 그러실 때는 관리 버튼에서 컬럼 순서 재배치 메뉴로 들어가셔서 순서를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컬럼 순서 재배치로 들어가시면 이제 모든 성적 컬럼들이 나오고, 간간히 보시면 이틀릭체로 좀 흐린 글자로 해서 숨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지금 교수님에게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컬럼입니다. 근데 이거는 교수님에게만 안 보이는 거지 학생에게는 성적 공개가 되어 있다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서로 다르게 움직이니까 두 가지 함께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냥 교수님만 보고 싶지 않다 하실 때는 이렇게 선택하시고 보이기 숨기기에서 선택한 컬럼 숨기기로 해서 이제 안 보이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취소하고 다시 나오셔서요. 네, 다 이렇게 실습을 해보셨네요. 네. 그리고 컬럼 중에 이제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컬럼 숨기기를 하실 수 있고, 어떤 그 컬럼에 보시면 컬럼 삭제라는 메뉴가 뜨는 애가 있고, 어떤 거는 컬럼 삭제가 안 뜨는 이런 메뉴도 있어요. 좀 차이 아시겠나요? 어떤 메뉴는 컬럼 삭제가 뜨는데
어떤 메뉴는 이제 교수님이 이거는 이제 숨길 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필요 없는 컬럼이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싶어서 이 삭제 옵션을 찾아도 없는 컬럼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위에 어디에선가 이거와 연결된 실제 과제가 남아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적 컬럼만 따로 지우실 수는 없고요. 이 위에서 실제 과제물에 그 과제물을 삭제를 해주셔야 이 컬럼도 삭제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컬럼 삭제라는 옵션이 나타나지 않는 거는 위에 어딘가 내가 만들어 놓고 지우지 않았구나. 뭐 사용은 실제 안 하시더라도 그래서 위에 메뉴나 아니면 코스 그 제어판 부분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숨긴 컬럼을요? 학생에게 숨긴 컬럼이요? 아까 사용자가 학생에게 안 보게 숨긴 거는 네. 네. 그러면 아까 눌렀던 똑같은 드롭다운 버튼 누르고 사용자에게 보이기 숨기기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 아이콘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사용자에게 숨기기를 컬럼 숨기기라고. 컬럼 숨기기요? 그러면 여기서 컬럼을 이렇게 숨겼다 하시면 아까 관리 버튼에서 컬럼 순서 재배치로 들어가시면 이미 이제 숨겨진 컬럼들은 이렇게 숨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선택하시고 밑에서 보이기로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성적관리센터의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만 한번 살펴보았고요. 성적관리센터의 더 자세한 기능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 블랙보드 가이드에 전체 매뉴얼이 올려져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살펴보는 모니터링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제어판에 보시면 세 번째 메뉴에 모니터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제 모니터링은 코스 보고서, 코스 전체 활동 그 통계를 뽑아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학습 진척 상황표를 살펴보실 수도 있어요. 학습 진척 상황표를 클릭해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쭉 나타나고 이 학생이 최종으로 언제 접속했는지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코스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면 이렇게 최종 접속이 없음이라고 나타나고요. 그리고 최근에까지 누가 접속했는지 그리고 그 얼마나 지났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게 최종 접속만 확인을 하시는 거고 또는 토론방의 글을 이 컬럼 헤더를 클릭해 보시면 그 내림차순, 올림차순으로 정렬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한번 눌러보시면 토론방에 글을 몇 개 올렸는지 학생들이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최종 접속 일자만 딱 나타났는데 학생들이 실제 수업 중에 이 학기 중에 얼마만큼 들어와서 활동을 했는지 좀 더 자세한 화면을 보고 싶다 하시면 코스 보고서를 뽑아보시면 됩니다. 모니터링에서 코스 보고서를 클릭하시면 정말 다양한 보고서를 뽑아보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관점에서 교수님들이 보고 싶은 그 관점에 따라서 보고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중에서 이제 많은 보고서 중에 교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거는 종합적인 사용자 활동 요약. 이거는 이제 다른 보고서를 좀 합쳐서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사용자 활동 요약 보고서나 또는 코스 활동 요약 보고서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합적인 사용자 활동 요약은 통계를 이제 학생이 이 코스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코스 안으로 들어와서 뭐 강의 자료를 보거나 과제물을 제출을 한다거나 이럴 때 어떤 클릭이라던가 자판을 쓴다던가 화면을 이동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코스 활동 요약 보고서는 이 학생들이 이제 코스 안에 들어온 시점부터 나갈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학생이 들어와서 그냥 이 화면에 들어온 상태로 이제 뭐 네이버 다른 거 하실 수도 있고 다른 페이지로 이제 다른 페이지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같이 계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학생이 클릭이라던가 어떤 자판기를 이제 쓴다던가 등의 어떤 이런 활동이 있을 그 기간만 정해서 시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지금 아마 활동이 없어서
보고서를 뽑아보셔도 0으로 나타낼 테니까요. 제가 미리 보고서를 같이 뽑아왔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사용자 활동 요약을 뽑아보시면 이건 이제 PDF로 뽑아보실 수도 있고 엑셀 파일로도 이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제 PDF로 뽑아보시면 이제 그래프까지 자세하게 나오고요. 엑셀 파일로 뽑아보시면 로우 데이터 가지고 교수님들이 어떻게 또 가공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각 도구별로 이제 뭐 공지사항 가장 많이 학생들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공지사항이겠죠. 그리고 뭐 블로그 과제가 있었다면 블로그 이제 과제에서 활동한 이제 전체 요약 사항도 보여주고, 그리고 아까는 전체 도구별 상황이었다면 이번엔 학생별로 이 학생은 뭐 공지사항에서 얼만큼, 블로그 화면에서 얼만큼, 이건 이제 모든 도구를 보여주기 때문에 교수님이 사용하시지 않은 거는 이렇게 0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크게 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더 내려보시면 이제 이건 학생들이 좀 많아서 고요. 네. 시간별로 학생들이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접속을 했는지, 또 뭐 요일별로 어느 요일에 가장 뭐 접속을 많이 했는지 등을 이제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뭐 학생들이 이때 많이 들어왔구나, 뭐 어떤 과제 마감일 전에 뭐 많이 들어왔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실 수도 있고, 이런 걸 보고 학생들이 무슨 요일에 가장 많이 접속을 하니까 뭐 마감일은 언제쯤이 좋겠다 등의 뭐 그런 거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파일을 다운로드 네, 그 부분은요, 방금 그 모니터링의 코스 보고서 들어가셨죠? 네, 그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종합적인 사용자 활동 요약을 뽑아볼 거다 하면 마우스를 가져가 대신 다음에 동그란 드랍다운 버튼 누르면 실행 나타나요. 네. 네, 실행 버튼 누르면 네, 이게 팝업으로 떠서 혹시 팝업을 금지시켜 놨으면 그게 안 뜨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포맷은 뭐 PDF나 엑셀도 이제 많이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 날짜와 마지막 날짜는 교수님께서 통계를 보고 싶은 그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학기 초부터 보고 싶다 하면 3월 2일 날 보통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 뭐 어제까지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난주만 딱 선택을 해서 보실 수도 있고, 사용자는 이제 선택을 안 해주시면 모든 학생을 뽑아주고요. 혹시 몇몇 보고 싶은 학생만 선택하면 그 학생만 이제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많이 사용하시는 게 코스 활동 요약 보고서. 이거는 이제 시간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각 요일별로 몇 시간, 이게 시간별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생별로도 이 학생은 181시간이라는 이 긴 시간을 이제 코스에서 또 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활동 시간도 볼 수 있고, 이 학생의 그래프를 클릭하면은 이 학생이 자세하게 어떤 메뉴에서 또는 어떤 폴더에서 이렇게 시간을 활동을 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미리 뽑아놓은 거라서 연결은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실제 뽑아보셨을 때 이 그래프를 클릭하면 이렇게 학생 활동 요약 보고서라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박신영이라는 학생의 시간 활동 보고서예요. 아까는 전체 학생이 나타났다면 이거는 박신영 학생이 이 학생은 10주차, 11주차 폴더 안에서 이만큼, 뭐 12주차 폴더 안에서는 팀과제 발표를 했었네요. 이때는 뭐 0.02시간이라는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학생들의 활동 모니터링 하는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 더 있으신가요? 네. 궁금한 사항 없으시면 심화교육 여기서 마치고요. 그 컴퓨터 끄시기 전에 그 심화교육 상단에 보시면 설문조사가 배포되었습니다 해서 설문조사를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록 색깔 버튼 누르셔서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